마누라는 무슨 마누라야. 그건 그냥 밥 해주는 아줌마지. 38년을 같이 산 남편이 웃으면서 한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요. 그 여자 입에는 닭다리살을 발라 넣어주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안 해준 짓을요. 그 짓에 든 돈이 3년간 7,200만 원. 전부 제 백숙집 근고에서 나간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복날 우리 가게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계곡 어귀에서 20년째 백숙집을 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제 친정엄마는 시장 골목에서 생닭을 파는 닭장수였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닭장문을 열었고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찬물에 닭을 씻었어요. 손등이 쩍쩍 갈라져서 엄마 손에선 사시사철 빨간 약 냄새가 났지요. 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그 골목으로 갔어요. 비린내 밴 엄마 앞치마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깃털을 줍고 마늘을 깠습니다. 그때는 그 비린내가 참 싫었어요. 반 친구들이 지나갈까봐 괜히 고개를 푹 숙이곤 했으니까요. 그래도 복날만 되면 저는 그 골목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요. 엄마는 팔다 남은 닭을 안고 와서 마당 한쪽에 걸어둔 까만 가마솥에 백숙을 끓였어요. 장작 타는 냄새에 마늘하고 환기 삶는 냄새가 섞여서 담을 넘어가면 동네 어른들이 부채 하나씩 들고 하나둘 평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매미는 귀가 따갑게 울고 등목간 아저씨들 등에선 김이 오르고 저는 엄마 무릎 옆에서 제일 실한 닭다리를 뜯었어요.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밥 한 끼 정성이 사람을 살린다고. 뜨거운 국물 한 그릇 먹이고 나면 미운 사람도 반은 용서가 되는 법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밥처럼 먹고 자랐습니다. 24 되던 해에 저는 읍내 농협에 다니던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말수가 적고 순해 보이는 사람이었지요. 무엇보다 제가 차려준 밥상을 밥알 하나 안 남기고 싹싹 비우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잘 먹는 남자가 최고라던 엄마 말도 있었고요. 결혼하고 맞은 첫 복날부터 저는 그 사람 삼계탕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닭 뱃속에 찹쌀하고 마늘, 대추를 꼭꼭 채워 넣고 환기물이 뽀얗게 우러날 때까지 불 앞에서 서 있었어요. 초복, 중복, 말복. 한 해도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여름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걸 자기 체질 덕인 줄 알아도 그때는 그저 튼튼한 게 고마웠어요. 엄마는 제가 41 되던 해 여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남의 집 몸 보신만 시켜주다가 정작 당신은 병원 문턱 한 번 제대로 못 넘어보고요. 장례 치르고 나서 보니 엄마가 남긴 건 딱 2가지였어요. 마당에 그 까만 가마솥 하나, 그리고 장판 밑에 꼬깃꼬깃 모아둔 갯돈 2천만 원.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쓸 수가 없었어요. 이듬해 봄 계곡 어귀에 작은 백숙집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제 손으로 달았고 사업자 등록증에도 가게가 앉은 땅 등기에도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박았어요. 엄마의 가마솥을 가게 한가운데 거는 날 저는 솥뚜껑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가게는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복날 대목이면 새벽부터 평상에 줄이 서고 하루에 200그릇 가까이 나가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여름 내내 뜨거운 불 앞에서 살았지만 이상하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평상마다 앉아서 땀 뻘뻘 흘리며 백숙 뜯는 손님들을 보고 있으면 꼭 어릴 적 우리 집 마당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주말이면 나와서 상도 나르고 주차도 봐줬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내외 금술 좋다고 한마디씩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참 뿌듯했어요. 그렇게 20년 가까이 저는 제 인생이 엄마 백숙처럼 뽀얗게 잘 오르나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농협에서 퇴직했어요. 퇴직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 말처럼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평생 숫자에 약했잖아. 이제 장부는 내가 봐줄게. 당신은 닭만 잘 끓이면 돼. 저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평생 은행 일 한 사람이 봐준다는데
이보다 든든할 때가 어딨나 싶었죠.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나 싶어서 가게 통장이고 카드고 도장이고 그날로 서랍째 다 넘겨줬어요. 그 사람은 통장이랑 도장을 안주머니에 챙겨 넣으면서 씩 웃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매출이 얼마 들어오는지 어디로 얼마가 나가는지 10년을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닭만 끓이면 되는 줄 알았지요. 뒤에서 그 사람이 다 지켜주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 몇 해는 정말 든든했어요. 세금이니 부가세니 머리 아픈 서류들은 남편이 알아서 척척 처리해 줬거든요. 은행 다녀오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찐빵을 사들고 올 때도 있었고요. 역시 맡기길 잘했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가게 일에서 남편 손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한 건 한 5년쯤 전부터였어요. 주말마다 상을 나르던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그다음엔 무릎이 아프다고 하고 그다음엔 친구를 만난다고 하고 나중엔 아예 말도 없이 나가더라고요. 복날 대목이면 저는 새벽 3시에 나와서 닭 200마리를 손질했어요. 일손 아주머니 한 분하고 둘이서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200그릇을 말아냈어요. 손목엔 파스를 붙이고 밤이면 물러터진 손을 얼음물에 담그고 잤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 옷장이 달라졌어요. 새치가 보기 싫다며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더니 제가 사준 적 없는 옷들이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색 모시 셔츠, 흰 린넨 바지. 어느 날은 마루에 웬 향수병까지 놓여 있더라고요. 남자도 나이 들면 꾸미고 싶은 법이지.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제 손에선 사시사철 마늘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한테선 처음 맡아보는 향수 냄새가 난다는 게 조금 낯설었을 뿐이에요. 그의 휴대폰은 언제부턴가 늘 엎어놨어요. 진동이 울리면 슬그머니 들고 마당으로 나갔고요. 물어보면 동창회 총무일이 원래 연락이 많은 법이라고 했습니다. 재작년 겨울엔 20년 쓴 김치 냉장고가 멈췄어요. 가게에서 쓰는 거라 없으면 안 되니까 180만 원짜리 새 걸로 바꾸자고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신문도 안 내려놓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가게 남는 거 없어. 재료값 오른 거 몰라? 정신 차리고 아껴 써. 옆편네가 가게 하나 가지고 유세 떤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제 가게에서 제가 번 돈인데요. 저는 냉장고 얘기를 다시 꺼내지 못했어요. 김치통을 이고 지고 집이랑 가게를 오가면서 그 겨울을 났어요. 그런데 김치 냉장고는 안 된다던 사람이 작년 봄엔 멀쩡한 차를 바꿨어요. 번쩍번쩍한 검정 세단으로요. 아는 사람이 싸게 내놓은 걸 놓치면 손해라나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돈 내기로 싸우는 게 제일 추한 거라고 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작년 여름이었나? 남편이 동창들을 가게로 데려온 적이 있어요. 평상에 술상을 받아줬더니 그 사람이 친구들 앞에서 저를 부르는데 오이, 아줌마, 여기 백숙 하나 더. 친구들이 와 웃었어요. 남편도 같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장난이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날 밤 설거지를 하는데 자꾸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아줌마. 38년을 같이 산 사람 입에서 나온 아줌마. 그리고 올여름 초복 전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장롱에서 검은 양복을 꺼내놓더니 지방에 있는 친구 부친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하필 초복이냐고 1년 중 제일 바쁜 날인데 하루만 돕고 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수상집 일이 하루 이틀에 끝나나? 이틀은 있다 와야지. 초복날 저는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불 앞에 서 있었어요. 대기줄이 계곡 다리까지 늘어선 날이었어요. 200그릇을 넘게 팔았습니다. 밤에 손목에 파스를 붙이면서도 그래도 초상집 간 사람을 원망하면 벌 받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틀 뒤에 돌아온 남편은 문상 다녀온 사람치고는 얼굴이 참 좋았어요. 콧등이랑 목덜미가 벌겋게 익어 있었거든요. 장례식장이 그렇게 볕이 좋았을까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정리하는데 밑창에 고운 모래가 끼어 있었어요. 중복 나이도 남편은 가게에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안방에 드러누워 부채질을 하면서 야구 중계나 봤죠. 저는 그날도 200그릇을 말아내고 밤 11시에 파스를 붙이고 잤어요. 일이 터진 건 그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가마솥에 육수를 올려놓고 마늘을 까는데 휴대폰이 딩동딩동 울리기 시작했어요. 개모임 단톡방이었어요. 모임 막내가 물놀이 사진을 수십 장 올린 거예요. 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 옆 지역의 물좋기로 소문난 계곡으로 바람 쐬러 간다던 그 물놀이요. 저는 복날 대목이라 못 간다고 진작에 빠졌고 언제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수박 쪼개 먹는 사진, 평상에서 발 담근 사진. 재밌게 노는 게 보기 좋아서 마늘 까던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그러다 마지막 사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저 뒤쪽 구석 평상에 하늘색이 보였거든요. 제가 사준 적 없는 그 하늘색 모시 셔츠요. 저는 돋보기를 찾아 쓰고 손가락으로 사진을 벌려서 확대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옆에는 저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닭다리 살을 발라서 그 여자 입에 넣어주고 있었어요. 38년을 같이 살면서 저한테는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짓을요. 처음엔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닮은 사람이겠지. 그런 셔츠야 흔하겠지. 돋보기를 벗었다 썼다 하면서 3번을 다시 봤어요. 남편이 웃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언제 보여줬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얼굴로요.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말, 저는 그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꺼지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가마솥이 부글부글 끓어 넘치고 있었습니다. 마늘 바구니는 엎어져 있고요. 저는 불을 줄이고 앞치마에 손을 닦고 모임 막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물놀이 재밌었냐고, 언제 갔다 왔냐고 물었죠. 언니, 초복날이요? 언니는 장사 때문에 못 왔잖아요. 초복날, 친구 부친상이 났다던 그날이요. 검은 양복, 벌겋게 익은 목덜미, 구두 밑창에 끼어있던 고운 모래, 그제야 전부 맞아떨어졌어요. 단톡방 언니들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놀러온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계곡에서 남의 평상 구석에 콩알만하게 찍힌 늙은 남자를 누가 들여다보겠어요. 저니까 알아본 거예요. 그 하늘색 셔츠를 세상에 저 말고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거길 갔겠죠. 집에서 차로 2시간. 아는 눈 하나 없을 줄 알았을 테니까요. 제 계모임이 하필 그날 그 계곡으로 놀러 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 옆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40년 가까이 듣던 코 고는 소린데 그날따라 꼭 모르는 남자 숨소리 같았습니다. 신혼 첫 복날에 반마리짜리 닭으로 삼계탕 끓이던 게 생각나고 애들 들치 없고 장사하던 게 생각나고 그 세월이 통째로 대체 뭐였나 싶더라고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오고 손만 떨렸어요. 그러다 새벽녘에 냉장고 180만 원이 아깝다던 사람이 뽑아온 그 번쩍거리는 검정 세단이 떠올랐어요. 돈, 돈부터 봐야겠다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읍내 은행에 갔어요. 가게 통장은 사업자 명의라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통장 거래 내역을 뗐어요. 3년치를요. 내 통장을 내가 떼면서 창구 직원 눈치를 보는데 그게 왜 그렇게 부끄럽고 서럽던지요. 창구 직원이 뽑아준 종이가 전화번호부만큼 두꺼웠어요. 주말에 도시에서 은행 다니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다가 시뻘개졌다가 내역서를 받아들고는 밤새 형광펜을 그었어요. 새벽에 아들이 내민 종이엔 같은 여자 이름이 줄줄이 쳐져 있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한 달도 안 거르고 36번. 거기에 모텔, 금은방, 한우집까지. 다 합쳐서 7,200만 원이었어요. 저는 38년 동안 복날을 한 번도 안 걸렀는데 그 사람은 3년 동안 그 여자한테 붙이는 돈을 한 달도 안 걸렀더라고요. 그 200만 원이 어떤 돈인지 저는 알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닭 200마리를 손질하고 손 대어가며 뚝배기를 날라야 한 달을 꼬박 서 있어야 만져지는 돈이에요.
제가 불 앞에서 여름을 통째로 태우는 동안 그 돈이 그 여자 금반지가 되고 모텔비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명치가 콱 막혀서 그날은 저녁밥을 한 술도 못 떴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블랙박스는 차 안 말소리까지 다 녹음된다고요. 일요일 새벽 남편이 코를 고는 사이에 저는 현관에서 차 키를 집었어요. 검정 세단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서 아들 노트북에 꽂았어요. 여자 웃음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까르르 웃으면서 오빠, 오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목소리가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 마누라는 무슨 마누라야? 그건 그냥 밥 해주는 아줌마지. 걱정 마. 가게 정리해서 자기랑 계곡 앞에다 번듯하게 새로 차리면 되지. 아들이 노트북을 덮었어요. 한참 동안 방 안엔 벽시계 소리만 났어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 마늘물이 들어 누렇게 뜬 손, 국자에 대인 자국이 훈장처럼 남은 손, 이 손으로 지어 먹인 밥이 만 그릇은 넘을 텐데 그 사람한테 나는 그냥 밥 해주는 아줌마였구나.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뚝뚝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더라고요. 아들은 당장 아버지를 깨워다 앉히자고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컷 울고 나니까 머릿속이 이상할 만큼 맑아졌거든요. 슬픔은 그날 밤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벽에 걸린 달력을 넘겼어요. 그리고는 말복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어요. 말복까지는 보름쯤 남아 있었어요. 그 보름이 제 인생에서 제일 긴 보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그 사람 밥을 차렸어요. 국 끓이고 생선 굽고 여느 때랑 똑같이요. 제일 어려운 건 웃어주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실없는 소리를 하면 저도 따라 웃었어요. 38년 웃던 대로요. 그렇게 웃고 돌아서서는 가마솥 앞에서 혼자 한숨을 삼켰어요. 밤이 제일 길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코를 고는 사람 옆에 누워서 저는 천장에 대고 밤마다 다짐했어요. 보름만 참자. 그 사이에 준비는 소리 없이 끝났어요. 아들이 알아봐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이혼 서류하고 그 여자 보러 갈 소송 서류였어요. 요즘은 상간자한테 따로 의자료 소송이라는 걸 걸 수 있다고 변호사가 알려주더라고요. 도장 찍을 자리마다 저는 손도장 찍듯이 꾹꾹 눌러 찍었어요. 사진은 크게 인화하고 은행 내역서는 복사하고 블랙박스 소리는 아들이 휴대폰에 옮겨놨어요. 결혼한 딸한테도 전화로 알렸어요. 딸은 수화기 너머로 한참을 울더니 말복날 첫 차로 내려오겠다고 했어요. 남편한테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말복날 애들이 다 내려온다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삼계탕이나 한 그릇 하자고요. 그 사람은 좋다고 했어요. 애들 오는 김에 용돈이나 두둑이 받아야겠다고 실실 웃으면서요. 말복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도 새벽부터 200그릇을 말아냈어요. 마감을 하고 나서는 씻어놓은 가마솥에 닭 4마리를 새로 앉혔어요. 제일 실한 놈들로 골랐어요. 찹쌀 채우고 마늘 밟고 대추 얹고 은행알 넣고 밤도 토막내서 넣고 삶도 넣고 이상하죠. 마지막이라 그런지 어느 해보다 정성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저도 이상했어요. 밤 9시 마당 평상에 가족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아들, 딸, 그리고 저 뚝배기 4개. 풀벌레 소리만 자글자글한 밤이었어요. 애들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저도 심장이 목구멍에서 뛰었어요. 앞치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아랫배에 힘을 줬어요. 그 사람 혼자 국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그러더라고요. 역시 당신 삼계탕이 최고라니까. 근데 애들 왜 이래? 이거 초상집 분위기네. 초상집이요.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뚝배기 옆에 내려놨어요. 계곡 평상, 하늘색 모시 셔츠, 닭다리. 그 사람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이게 뭐야? 요즘 합성이 하도 좋아서 어허허. 웃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 위에 은행 내역서를 얹었어요. 형광펜 줄이 36개. 이건 동창회 갯돈. 아니, 당신 지금 내 뒷조사를 한 거야? 목소리가 커지더니 급기야 상을 꽝 내리쳤어요. 뚝배기들이 들썩하고 국물이 튀었어요. 그래, 나 사람 만났다. 당신이 밤낮 닭만 끼고 사는데 내가 안 외로웠겠어? 내가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이나 받았냐고. 기가 막히죠. 훔친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데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저도 모르게 소리가 터졌어요. 외로워요? 새벽 3시에 혼자 닭 200마리 잡아봤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당신 용돈 주고 애들 공부시키고 그 여자 금반지까지 내가 사준 거였네요. 딸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아빠, 엄마 손 좀 봐요. 저 손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아들은 이를 악물더니 휴대폰을 상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소리를 틀었어요. 여자 웃음소리가 먼저 마당에 퍼졌어요. 까르르, 오빠, 오빠. 그리고 그 사람 목소리가 나왔어요. 마누라는 무슨 마누라야? 그건 그냥 밥 해주는 아줌마지. 걱정 마. 가게 정리해서 자기랑 계곡 앞에다 번듯하게 새로 차리면 되지. 외로워서 그랬다던 사람이 제 가게팔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불벌레 소리가 뚝 그친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제 아들 목소리가 그렇게 낮고 무서운 건 그날 처음 들었어요. 그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평상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네, 그날 밤 우리 가게 마당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어. 한 번만. 그리고 소송은 하지 마. 동상들이 알면 내가 무슨 낯으로. 무릎을 꿇고도 걱정하는 게 자기 체면이더라고요. 딸이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어요. 그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제 치맛자락을 잡으려는데 저는 반발짝 물러섰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그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여보라니요? 밥 해주는 아줌마한테? 그 사람이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렇게 크던 사람이 그날은 마당에 놓인 빈 뚝배기보다도 작아 보였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상위에 올렸어요. 7,200만 원은 한 푼도 빠짐없이 갚으세요. 그 여자 몫은 법원이 받아줄 거고요. 삼계탕은 마저 드세요. 마지막이니까. 그 사람은 결국 반그릇을 남겼어요. 그날 밤 딸이 안방에서 그 사람 짐을 쌌고 그 사람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대문을 나갔습니다. 38년 만에 보는 뒷모습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어요. 남긴 삼계탕 반그릇은 마당 고양이한테 부어줬어요. 고양이는 남기지 않고 싹싹 다 핥아먹더라고요.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데 가게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처음 보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40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꽃무늬 원피스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코끝에 어디서 맡아본 향수 냄새가 확 끼쳤어요. 그 여자는 점심 손님으로 꽉 찬 가게를 두리번거리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사진 속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심장이 철렁할 줄 알았는데 다리가 하나도 안 떨렸어요. 흘릴 눈물은 말복날 밤에 이미 다 흘렸으니까요. 여자가 또각또각 걸어오더니 쨍긋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시죠? 아유,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는데 그 눈이 제 마늘물 든 손끝에서 멈추더라고요. 여자는 핸드백에서 꼭이 탄 서류를 꺼내 계산대에 탁 올려놨어요. 제가 보낸 상간녀 소송 서류였어요. 이거 없던 걸로 하시죠. 서로 얼굴 붉힐 거 뭐 있나요? 그리고 그이한테 들었는데요. 이 가게 반은 그이 거라면서요. 어차피 나누실 재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손님들이 수근수근 젓가락 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손 아주머니는 국자를 든 채로 얼어붙었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겁먹은 걸로 알았나 봐요. 여자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 마음 사모님한테서 떠난 지 오래예요. 나이도 있으신데 이쯤에서 곱게 보내주시는 게 서로 도리 아니에요? 저희는요, 진심이에요. 점심 손님 50명 앞에서 제 가게 안복판에서 저더러 곱게 물러나라네요.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안쪽 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혼 서류 준비하면서 떼둔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여자 앞에 한 장 한 장 소리나게 펼쳐놨어요.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세요. 땅, 건물, 사업자, 통장 전부 제 이름 석자였어요. 20년 전에 엄마 갯돈 2천만 원으로 가게 열면서 또박또박 박아둔 그 이름 석자요. 이 가게는 마당 흙 한 줌, 저 가마솥 뚜껑 하나까지 전부 제 겁니다. 그 사람 재산은요. 저는 여자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당신한테 쓴 빚하고 저한테 갚을 7,200만 원. 그게 전부예요. 여자가 등기부등본을 낚아채더니 손을 덜덜 떨면서 넘겨봤어요. 이거 가짜죠? 그이가 분명히 사장이라고 했는데 건물주라고. 3년 동안 받으신 금반지, 같이 다니신 모텔, 한우 그거 전부 제가 새벽마다 닭 잡아서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3년 동안 그쪽을 먹여 살린 것도 전에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여자가 벌벌 떨면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겠죠. 안 받더라고요. 다시 걸어도 안 받더라고요. 그 뻔뻔하던 얼굴이 무너지는 게 분칠 우위로도 다 보였어요. 사장님, 저 그런 큰 돈 없어요. 저도 속은 거예요. 소속만은 좀. 들어올 땐 사모님이라더니 나갈 때 되니까 사장님이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도로 봉투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돈 없으면 다달이 나눠내세요. 매달 꼬박꼬박 받는 건 3년이나 해보셨으니 이제 붙이는 것도 해보셔야지요. 점심시간이라 바쁩니다. 나가주세요. 여자는 들어올 때 그 구두소리도 못 내고 나갔어요. 저는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 향수 냄새가 마지막 한 줌까지 다 빠져나갈 때까지요. 그리고는 주방을 향해 소리쳤어요. 3번 평상 백숙 나갑니다. 그 뒤로는 일사천리였어요. 나중에 변호사한테 들으니 그 여자는 그날로 그 사람 연락을 싹 끊고 잠적했다더라고요. 3년을 오빠 오빠 하던 사이가 등기부등본 몇 장에 끝난 거예요. 가을에 이혼이 마무리됐습니다. 7,200만 원은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았어요. 그 번쩍거리던 검정 세단을 팔아서 갚았다더라고요. 저를 살려준 블랙박스가 달린 차로 저한테 진 빚을 갚은 셈이죠. 위자료 3천만 원 판결도 났어요. 그 여자는 정말로 다달이 저한테 돈을 붙이고 있어요. 매달 꼬박꼬박 제 말대로요. 겨울에는 딸이 내려왔어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가게 일을 배우겠다고요. 새벽마다 저랑 같이 닭을 손질하고 가마솥에 환기물 우리는 법을 배웠어요. 딸 손톱에도 마늘물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안쓰러우면서도 이상하게 든든하더라고요. 엄마 가마솥이 이제 3대째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올해 초복이 왔어요. 새벽부터 줄이 계곡 다리까지 늘어선 날이었어요. 점심 손님이 한바탕 빠지고 한숨 돌리는데 마당 끝에 웬 노인이 하나 서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바짝 마른 노인이요. 까맣게 염색하고 다니던 사람이 1년 만에 그렇게 늙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자를 벗어지고 우물우물 그러더라고요. 삼계탕 한 그릇만 줄 수 있나? 당신 백숙이 그게 제일이었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 아주 잠깐 저릿했어요. 38년을 저 사람 몸보신 시키겠다고 불 앞에 섰던 세월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귓가에 그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밥 해주는 아줌마지. 저는 앞치마를 번듯하게 펴고 말했어요. 줄 서시는 손님 것만 봐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한테나 밥 해주는 아줌마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모자를 쥔 채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 갔어요. 구분등이 대문을 나가는 걸 보는데
미운 마음도 그 등을 따라 연기처럼 빠져나가더라고요. 남은 건 후련함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마감하고 나서 평상에 가족상을 차렸어요. 딸이 처음으로 혼자 끓여낸 삼계탕이었습니다. 아들네 손주들이 닭다리를 하나씩 물고 대모임 언니들까지 와서 평상이 꽉 찼어요. 매미가 울고 가마솥에선 김이 오르고 꼭 어릴 적 우리 엄마 마당 같았어요. 그런데 여름이 다 가기 전에 그 사람 소식이 생각지도 못한 데서 들려왔어요. 8월 중순, 중복 지나고 며칠 안 됐을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신우이였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다짜고짜 울먹이더라고요. 옳게 오빠가 쓰러졌대요.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올케가 한번 가봐야지 않겠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운이 고운이에도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가야 하나? 가는 게 사람 도리인가?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해서 병원부터 알아보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어이없다는 투였어요. 쓰러진 건 맞대요. 고시원에서 라면만 먹다가 영양실조로요. 그런데 이틀 만에 멀쩡히 퇴원해서 벌써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우이가 아들한테도 전화를 돌렸다더라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 엄마 집에 빈방 많잖니. 아빠가 몸만 추스를 동안 잠깐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니? 간병이 아니었어요. 갈 데 없어진 사람을 도로 제 집에 밀어 넣으려는 거였어요. 가슴 철렁했던 게 억울해서 그날 밤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튿날 신우이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어요. 이제는요. 아가씨, 38년 밥 해주고 아줌마 소리 들었으면 밥값은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아가씨 댁 빈방에 모시세요. 저희 집엔 빈방이 없어요. 딸이 들어와 살거든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지더니 뚝 끊겼어요. 그 뒤로 시댁에서는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동창들 사이에도 소문이 다 났다고 단골로 오시는 그 사람 동창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체면하던 사람이 무릎 꿇고도 소속만은 말아달라던 사람이 이제 동창의 얼굴을 못 내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고소하다는 생각보다 그냥 남의 얘기 같았어요. 미움에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제 건 진작에 지났고요. 9월이 오기 전에 엄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소주 한 잔 붓고 봉분 앞에 앉아서 그랬어요. 엄마, 나 가마솥 지켰어. 엄마 이름에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살았어. 바람이 봉분을 풀을 쓱 쓸고 지나가는데 꼭 엄마가 제 등을 쓸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올해 말복이 왔습니다. 꼭 1년이었어요. 이 마당에서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던 그 밤에서요. 말복 전날 저는 20년 된 간판을 내렸어요. 그리고 새 간판을 달았어요. 이번엔 가게 이름 옆에 제 이름 석자를 큼지막하게 넣어서요. 등기에만 있던 이름이 이제 길에서도 보여요. 말복날 저녁 마감을 하고 나니까 딸이 저를 평상에 앉히더라고요. 엄마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더니 뚝배기 하나를 제 앞에 딱 놓는 거예요. 김이 펄펄 나는 제 몫의 삼계탕이요. 여러분, 저는 38년 동안 남의 삼계탕만 끓였어요. 제 앞으로 차려진 삼계탕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딸이 닭다리살을 발라서 제 숟가락에 얹어주는데 눈물이 뚝 국물에 떨어지더라고요.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사장님, 사장님 해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여러분, 밥 한 끼 지어주는 정성을 우습게 아는 사람은 언젠가 꼭 그 밥그릇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곁에 있을 때 잘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사람 손 오늘 한번 잡아주시고요. 올여름도 푹푹 지내요. 이번 복날엔 소중한 분들하고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 나누시길 바래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응원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계곡어기 백숙집 사장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연 얘기 길게 안 할게요. 대신 라디오 앞에 앉은 우리 딸들한테 친정엄마가 몇 마디만 할게요. 우리 때 엄마들은 평생 참아라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말을 고스란히 딸들한테 물려줬지요. 저는 오늘 그 말은 안 물려주려고요. 참는 게 정이고 견디는 게 사랑인 줄 알았던 세월, 그 짐 이제 마당에 좀 내려놓읍시다. 사연 속 사장님처럼 속 시원하게 매듭짓지 못한 딸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등기부등본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사귀고 산 세월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요, 당신이 평생 지어온 밥은 한 그릇도 허공으로 안 갔어요. 자식들 뼈가 되고 살이 돼서 지금 이 세상 어딘가를 씩씩하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뺏어가지도 지우지도 못해요. 그리고 딸들아, 뚝배기 알지요? 뚝배기는 늦게 끓는 대신 제일 늦게 식어요. 정 많은 사람 속이 꼭 그래요. 늦게 식는 만큼 데웠을 때 오래 아픈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뜨끈한 속 이제 아무한테나 내주지 마세요. 자, 친정엄마가 오늘 숙제 3개 낼게요. 하나, 저녁상에 닭다리든 생선 가운데 토막이든 제일 싫은 놈은 당신 밥그릇에 먼저 얹으세요. 평생 처음이어도 돼요. 둘, 물 마를 날 없던 그 손에 자기 전에 로션 꾹꾹 눌러 바르세요. 훈장은 닦아줘야 빛나는 법이에요. 셋, 불 끄기 전에 당신 이름 석자를 소리내서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 엄마도 누구 며느리도 여보도 말고요. 그 이름이 오늘 하루도 제일 고생했으니까요.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 이 친정엄마한테 편지 주세요. 밤새워서라도 다 들어줄게요. 다음 복날에도 그다음 복날에도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밥 굶지 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정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